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주말과 오늘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거친 어조의 담화문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적 성격인지 또 다른 무언의 대외적 메시지가 담긴 것인지 북한의 속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관련 리포트 이어서 들어보고 잠시 뒤에는 북한 전문가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의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토요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발사 사실을 즉각 보도하며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고 밝혔는데 전술핵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틀 만에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와 340킬로미터 안팎을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1시간여 뒤에 발사 의도와 재원 등을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ICBM 발사에 대응해 한미가 진행했던 연합 공중훈련을 언급하며 이번 발사가 그에 대한 반발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오리에 들어와서만도 벌써 몇 차례나 연합공중훈련을 벌여놓고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에 600mm 방사포를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지난해 12월 31일 북한이 증정식을 하고 1월 1일 새벽에도 쏘아 올린 무기체계로 북한에서는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지만 유도 기능이 있고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궤적으로 비행해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가 남한 전역을 겨냥한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합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는데 합참이 한미 공조가 아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라 추후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쏘면서 가상 표적을 언급했는데요. 우리의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추가 핵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직후 가상 표적을 공개했습니다. 적의 작전 비행장당 한문 4발을 할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한 개의 발사 차량에 실린 초대형 방사포 4발로 비행기지 한 곳을 가상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두 발의 방사포탄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와 340여 킬로미터 안팎을 비행했는데 발사 지점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임을 감안하면 우리 군의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 등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위해 한미 공군 전투기들이 이륙한 곳입니다. 북한은 또 자신들이 쏜 방사포가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대의 최신형 다련발 정밀공격 무기 체계로서 적의 작전 비행장당 한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 핵공격 수단입니다. 우리 군은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소형화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돼야 될 거고 결국에는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초대형 방사포에 실을 전술핵은 물론 화성 15형이나 화성 17형 등 초대형 ICBM에 탑재할 핵탄두 개발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태에서 내부 불만을 돌리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하거나 불법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추가로 독자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도발 카드를 꺼내든 건 심각한 식량난 때문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열병식이나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계 기관 간의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전형적 수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올해로 만 3년 이상 그 봉쇄를 계속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 사정이 매우 안 좋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외부의 위협을 부각하는 그런 형태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불법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 제재이자 지난 10일 사이버 독자 제재 이후 열흘 만입니다. 특히 추가 제재 대상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이어서 정부는 우방국 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할 수 있다며 미국을 향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과 함께 ICBM 기술의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불덩어리처럼 보이는 비행체가 떨어지다가 갈라지면서 불꽃이 튀더니 곧 사그라집니다. 북한이 발사한 ICBM 화성 15형이 낙하하는 모습인데 우주로 올라갔던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마찰 열 때문입니다. 미사일 탄두가 이 열을 견뎌야 하는데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정상 각도에서 발사해야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고각 발사였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다며 미국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인 겁니다. 사실 수많은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화성 17형이나 15형 가지고 한국을 쏠 이유는 없거든요.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화성 17형 ICBM과 달리 화성 15형은 개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이어 이번에 연속으로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15형으로 위협을 고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ICBM의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받는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태평양 쪽으로의 정상각도 발사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시금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면서 전 정권의 가짜 평화쇼가 파탄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정부가 강경책만 고집하면 민생이 더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을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에 쓴 돈이면 북한 전체 주민 2달치 식량을 살 수 있지만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대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선 5년 내내 평화쇼로 종전선언을 하자고 외친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우리를 타격할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타격한다는 전제로 대응책을 짜야지 설마 우리를 타격하겠나라고 방심하면 그것은 안보를 지키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ICBM 발사와 연이은 도발에 대해선 강력 규탄한다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무모한 군사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평화라며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 상황인 민생 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 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말폭탄 누구나 던질 수 있습니다. 자체 핵무장 등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여당과 북한 도발은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는 야당 사이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오늘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죠. 북한의 도발 배경부터 전망은 어떠한지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토요일 발사한 ICBM 그리고 오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둘 다 이제 탄도미사일이긴 합니다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토요일 발사한 ICBM은 일단 사거리가 이제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갈 수도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단 남한 내 군시설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위협적으로 발사한 거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예,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스스로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네. 사실 이제 ICBM 발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습 발사용 무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저희들이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게 북한의 의도는 기습 발사를 통해서도 미국에 뭔가 신호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습 발사라는 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화성 15형이라는 거의 뭐 길이 20m 이상의 대형 무기를 사용해서 기습 발사를 한다. 사실 그거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또 군사 전문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필요하면 자기들이 미국을 향해서도 기습 발사를 하겠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걸 지금 과시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북한이 얼마나 이제 미국을 향해서 지금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첫 번째 알 수가 있는 거고. 예. 이제 방사포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 남한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특히 이제 이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고 나서 바로 한 시간도 안 돼서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공군 기지를 작전 비행장을 마비시키겠다,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밝히고 있는 이 다연장 로켓포의 그 사거리를 보면 이 대부분이 이제 남한 전역의 중요한 공군 기지를 다 겨냥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청주 F-35A 기지를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 이제 F-35A 비행기인데 이걸 겨냥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 또 군산 비행장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공군 비행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원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오산에도 있고 충주에도 있고 많은 공군 비행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한미가 연합 공중 훈련을 통해서 자기들을 이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중 훈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도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다연장 로켓포를 이제 활용해서 타격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또 반격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기습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은 기습 발사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분들은 9시간 명령이 떨어지고 9시간 만에 발사한 게 이게 어떻게 기습 발사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또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상당히 좀 거친 어조로 짜증스러운 어조로 이제 담화문을 계속 좀 내고 있는데 네. 남한 입장에서는 아니면 전문가분들은 이걸 기습 발사라고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쉽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거에는 기습 발사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굳이 기습 발사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 배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위협적이고 언제라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좀 강렬하게 심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북한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네.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미군의 전략 자산을 겨냥해서 뭔가 경고 메시지를 이제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ICBM이라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미국 본토를 이 반격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미국이 좀 더 신중하게 전략 자산을 배치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저는 보내고 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기습 발사 명령을 내리고 거의 9시간이 지난 후에 이 화성 15형을 발사를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정말 북한이 그 선제 공격을 할 의도가 있다 그러면 미국이 사전에 충분히 이거는 탐지하고 또 선제 공격을 통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북한은 이제 설명하기를 기상 여건을 살펴보고 남한의 정찰 자산이 다 이제 사라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시간 후에 이제 발사를 한 것이다. 사실 그 말이 맞다면 그건 기습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조목조목 김여정 부부장이 조목조목 반박한 부분 자체가 네. 그 내용 자체가 이거는 기습 발사 의도가 아니다. 미국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정치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의도다. 이게 이제 그 메시지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주변의 안전 환경도 다 고려를 하고 더군다나 우리 이제 한미 정찰 그 어떤 자산들이 이제 공중 정찰을 멈추고 착륙한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네. 더군다나 기상 여건까지 고려를 해서 화성 15형을 발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습 발사의 개념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네. 토요일 발사하고 이제 월요일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이 있었고 북한의 저런 그 무력 도발, 무력 시위 자체가 한미 연합 훈련에 이제 대응적 성격도 물론 섞여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담화문에도 이제 그 암시하고 있고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보면은 결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상당히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 북한이 그럼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회담을 염두에 둔 것일 것이고 어떤 쪽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북한이 그 뭐 외무성 담화라든지 예. 그리고 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 뭐 이런 걸 토대로 우선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문제 삼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을 문제 삼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유엔 안보리를 주도하는 주체가 결국 미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합법적 자위권 행사를 지금 계속 막고 있다. 예.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저렇게 굉장한 무리수를 두고 가면서까지 자기들의 반격 능력을 지금 계속 과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핵무력을 계속 증강시키는 핵심 이유가 자신들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는 좀 인정해 달라. 예.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 달라. 예. 이게 이제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우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북한의 이제 핵무력 고도화로 인해서 국제사회, 특히 뭐 한미,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무력이라는 그 핵심 어떤 목표, 핵무력을 계속 증강시키겠다는 이 목표와 관련해서 모든 정치 군사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 체제 안정과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합법적
그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든지 또는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시키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 자기들은 지속 가능한 어떤 체제 안보라든지 또 경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비록 지금 경제 발전을 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핵무력을 증강시켜서 미국을 설득시키는 거다,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협상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의도하는 가장 중요한 그 목표는 핵 군축 협상에서 이제 북한이 아니 미국이 이제 호응하는 건데 이제 그 단계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나 험난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합법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받는 거고 한미 군사 훈련을 뭐 중단 안 하더라도 적어도 좀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자신들 입장을 생각해서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거 이게 이제 단기적인 목표라고 저는 보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갈 길이 멀지만은 북한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어떤 그 계획을 단계적으로 계속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은 지금 북한의 이런 그 무력 도발의 수위 이런 것을 미국이나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 일단은 북한이 이 토요일과 오늘 이제 연이어 발사를 했습니다만 토요일 발사한 그 ICBM을 보면은 열병식에서는 화성 17형을 과시해 놓고 나서 신형인 화성 17형을 내놓고 나서 실제로 발사는 화성 15형을 했거든요. 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화성 17형 자체가 기술적인 면에서 좀 더 고도화할 필요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이 발사 단계가 아닌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화성 15형은 이제 2017년 11월 달에 자기들이 이제 발사 성공을 했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선언한 그 무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 뭔가 신뢰성 있는 기습 발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 전략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 아직 개발 중에 있다. 아무래도 아직 성능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맥락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대기권 뭐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는 다탄두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어느 누구도 지금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정상 각도로 그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추정이 나오는 거죠. 미국 쪽 전문가도 지금 마찬가지로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기권 재진입 그 기술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김여정 부부장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반박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지 않은 이상 정확하게 진단할 길은 없다. 이런 견해이신 거죠. 그래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 각도로 그러면 한번 발사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담화에서 얘기는 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연말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고각으로 발사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서도 태평양을 훈련장으로 활용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를 또 내비쳤단 말이에요.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정상 각도로 ICBM을 한번 발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불러올 파장을 북한이 계산을 저는 안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미국은 뭐 당연히 요격을 시도할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 안보 위기 또 긴장 고조 상황을 만들 텐데 북한이 과연 그런 어떤 진짜 체제 안보와 직결된 그런 시험 발사를 할지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담화 내용을 보면은 남한 방송을 북한 체제가 상당히 모니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북한 전문가분들의 이 발언 내용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상당히 거친 어조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북한의 이 담화문을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김여정 부부장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그 양상이 이 남한의 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상당히 의식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구나라는 점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은 상당히 이 지위가 좀 위축된 거 아닌가, 위상이 위축된 거 아닌가 이런 그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이것도 좀 상호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핵무력 정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해 9월달에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전략핵 운용부대 또는 전술핵 운용부대를 가동해서 지난해 9월, 10월 사이에 또 대규모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메시지를 보내는 핵심 통로가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에요. 부부장이 그 역할을 계속 해왔죠. 사실은. 해오고 있고 그 역할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이번에 두 차례 걸쳐 또 다시 입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딸 김주희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오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 한 6차례의 이제 활동은 대부분 그 화성 17형과 관련된 행사에 이제 대부분 나타났잖아요. 예. 그런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광명설을 기념하는 체육대회에 나타났다. 근데 광명설 체육대회도 자세히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국방성 직원하고 내각 직원이 서로 경쟁하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국방성 직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군 관련 행사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또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권력도 4대째 세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핵무력도 계속 세습을 하겠다. 그걸 통해서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네. 했는데 그 미래 세대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김정일을 계속 내세우는 느낌, 그죠?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핵무력 개발과 핵무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는 거고 이것이 결국 우리 현 세대의 어떤 문제 해결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걸 강조하는 저는 하나의 어떤 핵심적 인물로서 미래 세대의 핵심 상징적 인물로서 김주애를 지금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은 이제 변함이 없다. 기존에 해오던 역할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리고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후계자로서 단정하기는 상당히 좀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반면에 핵 개발과 관련해서 북한 정권이 내세우고 있었던 그 프레임 자체가 좀 변한 것이 아닌가. 기존과 달리 김주애라는 이제 핵 개발 마스코트라고 이제 표현하시기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임 박사님께서 미래 세대의 안전, 주민들의 안전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그런 그 존재로서 김주애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역시 4대까지의 이제 후계 구도까지도 이제 암시적으로 이제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 측의 어떤 그런 정치적 수사 프레임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게 이제 지난해 9월달에 채택한 핵무력 정책법이 예. 미친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무력 정책법이 채택된 이후에 북한이 이제 화성 17형을 보다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고 예. 또 화성 17형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고체 연료를 개발해서 이제 보다 신속하게 또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지금 고도화하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딸 김주애가 등장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미국을 상대하는 어떤 핵심 전력으로서 계속 지금 ICBM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그 군사훈련을 하는데도 지금은 이제 핵무력이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력을 통해서 체제의 안전도 보장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 발전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겠다. 그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핵심 신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이제 3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진해서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게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고 민생마저 버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첫날부터 여는 건 이재명 방탄용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공약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히 법원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며칠의 시간이라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엉뚱하게 이 대표 핑계를 대면서 국회법에도 규정된 3월 임시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맞받았습니다. 여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막기 위한 얄팍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생 입법을 위한 3월 임시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윤사부 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입해서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얄팍한 속내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놓고서도 연일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벼슬 한 번 더 하기 위해 양심까지 망가지는 추한 언행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쩔쩔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님 형사 불소추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십시오.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비명계 내에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검찰 영장을 보니 어떤 선택을 할지 더 고민된다는 다소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의 수사 상황을 설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결 처리를 압박하는 여당도 공세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천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대장동 사업으로 5,500억 원대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 과거에도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며 기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해 확정됐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나혜인 기자가 당시 판결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배임 혐의에 맞서 꺼내든 대법원 판결은 2020년 무죄로 결론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거짓 치적을 홍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게 무죄로 확정됐으니 검찰이 적용한 4,800억 원대 배임 혐의는 억지라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 5,503억 원은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 하는 부분을 검찰이 영장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검찰입니다. 이 대표가 주장해온 5,503억 원은 현재 배임 액수에서 빠진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 1,800억 원 이외에 대장동 기반시설 조성비와 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당시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별도 예산 없이 기반시설과 공원이 생기는 게 성남시와 공공의 이익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에 부합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런 부대 사업비가 공익인지 아닌지보다는 이를 선거에 활용한 이 대표의 발언 시점이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두 공사 모두 첫 삽도 뜨지 않은 시기였는데 이 대표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말한 걸 검찰이 문제 삼은 겁니다. 5,503억 원이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90% 100% 이미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검찰 역시 대장동 기반시설과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민간업자가 됐다는 건 다투지 않지만 공공환수 개념보다는 사업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비 말고도 민관 유착 비리가 없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00억 원을 가져와야 했다는 게 이 대표 배임 혐의의 핵심입니다. 특히 검찰은 서판교 터널을 비롯한 대장동 기반시설의 경우 오히려 민간업자들이 땅값을 띄우기 위해 원했던 공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 전 선거법 무죄 판결만으로 이 대표가 검찰의 의심에서 벗어나긴 힘든 상황입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뒤 화천대유에서 받은 고문료의 성격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종대 전 의원 등이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천공이 다녀갔다는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에 CCTV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쯤 새 대통령 관저를 정할 때 천공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 측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한남동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던 겁니다. 이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 달 초 출간한 책에서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의혹에는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그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서울 사무소를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김 전 의원과 부 전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차례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남형신 전 육군 참모총장 등 당시 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조사받은 때는 올해 1월 4일이고요. 천공이 육군총장 사무실에 다녀갔다는 주장을 한 경위, 즉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집중이 됐고요. 경찰은 천공이 실제로 공관을 방문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한남동 공관 등의 CCTV를 확보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원래 촬영 30일이 지나면 CCTV 영상이 삭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런 지침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천공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피고발인만 조사한 데다 참고인도 계속 부르고 있는 단계라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두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치주의를, 또 노조는 자주성 보장을 앞세워서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원청과 하도급 노동자가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협상 대상이 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둔 가운데 노동부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에 사용자로서 의무를 부과하는데 다단계 하청이 일반화한 상황에서 어느 단계 하청까지 원청 교섭 대상인지 모호해 분쟁이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임금 체불이나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 분쟁까지 정당한 파업 대상이 되면 노조가 법률이 아닌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예외는 공동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을 우선한 대법 판례와 충돌한다고 말했는데 경영계 역시 수천 개 하청과 단체 교섭을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파업 피해도 묻지 못하게 한 기업하지 말라는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노조 회계 제출 요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에는 노조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61개 산하 노조 가운데 60개가 장부를 냈는데도 정부가 자의적인 현장 조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이 쌓아온 산별노조운동을 지키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을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예정대로 환노위를 통과하면 4월 말 이후 열리는 임시회의에 상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노동계는 5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해 노정 갈등은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 서성규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주로 보니까 후보 간에 상당히 격렬하게 입씨름을 이제 벌이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만 특히 이제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이제 땅 투기 의혹 이제 집중 다시 한번 이제 공격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 더 토론회가 남아 있는데요. 역시 TV 토론회는 역동성이 있고 굉장히 열띤 공방전을 벌였기 때문에 후보 검증에 상당히 도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토론회 때 질문하는 상대방을 보면은 전략과 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금 여론조사상 1위가 나오고 있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안철수 후보도 김기현 후보한테 공천 방식을 내년에 어떻게 해서 총선을 승리할 거냐 이런 네. 질문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후보도 그 울산 KTX역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 처음에 이어서 또 오늘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천하람 후보도 김기현 후보를 질문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즉 1위 후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져 알고 있기 때문에 세 후보 모두 1위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반면에 이제 김기현 후보는 2위 후보라고 지금 이제 판세가 드러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문제, 과거 선거 실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모바일 투표 또 AR에서 투표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중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세를 보면은 오늘 토론회 때도 드러났지만은 1강 1중 이야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세가 드러나 있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는 1위 후보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역 KTX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 그다음에 2위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문제, 과거 선거 패배 이력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후보들별로 보면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 이제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가지고 성공시키겠다. 성공의 방점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의 방점이 좀 찍혀 있고요. 천하람 후보는 젊은 청년 후보답게 개혁적 보수, 앞으로 국민의힘 보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방점이 있고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 특히 후보 간 검증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이번 국민의힘 여당 전당대회에 이제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패배하다가 작년 대선에 승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정당, 즉 지속 가능한 승리가 보장된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치 노선,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을 재정립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고요. 두 번째로는 어렵게 정권 창출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덧붙여서 연속적으로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어떻게 이끌 건지 이런 좀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조금 네거티브 공방, 또 지역적인 이런 논란, 또 다툼으로 약간은 기대에 미흡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총평까지 해주셨는데 정책과 비전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 어떻게 함께 이끌어갈지 이런 것보다는 비방전 이쪽이 좀 치중하는 그런 경향성이 아직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에게 이 공세가 좀 집중된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KTX 관련, KTX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이 공격이 가해졌는데 방어는 제대로 했다고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인 방어를 제대로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생명을 걸어라. 예. 나도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황교안 상황이에요. 후보가 다시 한번
이 의혹과 관련해 뭐 사퇴할 의사를 이제 되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가 그렇게 답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도 직을 걸 테니까 네. 당신도 직을 걸어라는 뭐 타짜 도박판 형식으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듯이 네거티브 양상으로 좀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른바 3대 변수가 뭐냐라고 할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결선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할 경우에는 과연 후보 간의 연대가 있을 거냐. 라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것이 TV 토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양강 구도가 치열하게 어떤 박빙의 싸움이라면은 지금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 당원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인 선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상황이 김기현 후보가 좀 상승세를 타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 그리고 천하람 후보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타를 날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울산의 이재명이다. 즉 다시 뒤집으면은 제2의 지금 대장동이다. 이렇게 이제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김기현 당대표가 되면은 강력하게 대장동 문제 제기를 차별화시키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1차에서도 이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이 문제가 됐고 오늘 이제 2차 TV 토론에는 더 심각해졌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3차, 4차 두 차례 TV 토론이 남았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가 더 뜨겁게 쟁점화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인데 일단 김기현 후보가 1998년도에 한 3,8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서 35만 평입니까? 뭐 이 정도의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3만 5천 평 아니에요? 3만 5천 평. 예. 그럼 이제 이 주변에 뭐 똑같은 땅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땅의 시세가 뭐 640억 된다라고 지금 양의원형 무소속 의원이 주장까지 한 그런 문제.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도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탄생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정치권의 또 뜨거운 쟁점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차피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도 조목조목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토론 내용을 보니까 황교안 후보가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봤다. 가보니까 이게 터널 관통이 아니라 터널 입구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개발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하니 김기현 후보는 이제 사실과 다르다 또 반박을 하고요. 이 입장이 너무나 이 주장이 맞서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좀 더 이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데 예. 저는 뭐 크게 판세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들은 두 가지 기준에서 당 대표 투표하고 또 최고위원들도 투표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를 누가 성공시킬 거냐. 내년 총선 승리 누가 할 거냐 이런 큰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조금 근거가 부족한 네거티브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는데요. 예. 뭐 제가 이제 보도된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땅을 23년 전인 1998년 2월에 3만 5천 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KTX 역사 계획도 없었고요. 부근에 개발 계획도 없었고 여전히 아직 다른 뭐 도로라든지 뭐 개발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98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1평방제곱미터당 332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보니까 평균 약 한 1,500원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5배밖에 안 올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뭐 650억이 된다. 근거가 지금 굉장히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후보들이 이걸 가지고 1위 후보를 공격한다. 저는 뭐 당원들의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김기현 후보 땅 쪽으로 노선이 변경됐던 거는 팩트입니까? KTX 역사가 그쪽 부근으로 뭐 지나가게끔 됐다는데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김기현 후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어떻게 했는 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후보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게 터널이 관통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고
또 뭐 큰 전신주가 있는데 전신주가 땅의 부지의 끄트머리에 있다. 토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선관 그 국민의힘 이번에 전당대회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네. 이런 의혹 사항이 네거티브냐 아니면은 예. 진실한 의혹인지를 좀 가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팩트 체크를 하면은 뭐 털 건 털고 예. 규명할 건 규명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소위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이게 답이 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TV 토론 자체도 아직까지도 1차, 2차 가도록 어떤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토론 양상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이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의혹이 짚혀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로 이 땅을 199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기현 지금 후보가 울산시의 고문 변호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땅이 맹지예요. 예. 그러면 왜 이 맹지를 샀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주변에 비슷한 땅의 시세에 비교하면 뭐 1,800배나 올랐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1,800배가 만약에 올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렇게 오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앵커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역세권과 연결되는 그 도로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2007년도 8월 달에 그 착수보호 계획서에서는 당초 노선에는 빠졌는데 갑자기 4개월 뒤에 지금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이 맹지로 연결도로가 갑자기 생기면서 이 지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양 의원님이 이거는 뭔가 예, 불법적인 알겠습니다. 투기 의혹이 있다. 그리고 예. 또 지금 국민의힘 새 후보가 지금 예. 불법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상도 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는 2차 투표까지 갈 것이냐. 지금 양상을 보면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대세를 어느 한 후보가 확실하게 굳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안철수 후보의 최근 양상을 보면은 김기현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고 천하람 후보로부터도 이제 공세가 있었고, 상당히 좀 이 위치가 좀 그 위상이 애매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황교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도 뭐 이렇게 토론회에서도 이제 전방위로 질문을 날리기도 하고요. 어떤 쪽으로 이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네, 아직은 이제 중반전이기 때문에 역대 전당대회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표심이 이제 결정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한 10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그래서 2월 28일 날 대구 경북 지역 연설회가 잡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전체 선거인단의 약 한 21%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3월 2일 날 경기도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연설회가 있는데 그 선거인단 비율이 37.8%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은 9% 정도 절반 이상의 표심이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한 2월 말쯤이 되면은 좀 되는 쪽으로 예. 밀어줘야 되겠다라는 당원들의 표심이 조금 이루어질 것 같고, 결국은 1차에서 투표율이 관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총 84만 명의 선거인단이 지역별로 영남이 한 40%, 수도권이 37.8%, 영남이 투표율이 높을 거냐 아니면 수도권이 높을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투표율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로 봤을 때 예. 2030, 40이 32.4%고 50대, 60대 이상이 67.6%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50대, 60대 이상 중고령층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전통적인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나중에 표심이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은 한 50% 전후에서 1차에서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뭐 투표로, 결선 투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말씀하시고 예. 계시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선 투표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대로라면은 결선 투표는 이제 100%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3, 4위 후보도 한 10% 정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50%를 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다만 책임당원들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끝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울산 KTX 역세권 문제가 강력하게 나오고 또 나머지 후보들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보면 결선 투표는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저는 3위 후보의 득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하고는 지지층이 대부분 겹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그리고 천하람 후보도 지지층이 뭐 겹치거나 또 천하람 후보 지지층이 결국은 비윤 내지는 반윤이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3위를 천하람 후보가 4위 황교안 후보하고 상당히 차이를 둔다. 그럴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반대로 황교안 후보가 3위를 하고 4위 천하람 후보보다 큰 표차를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이 3위 후보가 과연 얼마만큼의 지지를 획득하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변수고 역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책임당원들의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윤심을 그대로 따를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넘어서 내년 총선에서 과연 어느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당심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도 이제 주목하여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일단 27일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일단 1차적인 관심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전반적으로 이제 이 가결을 관측하는 분들은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부결이 되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의 표 차이로 부결이 될 것이냐. 최근에 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비교해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매직 넘버 28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재석 299명이거든요. 만약에 전원 참석해서 전원 투표할 경우에 지금 민주당, 무소속 기본소득당 177명입니다. 이 중에서 28표가 이탈하게 되면은 149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8표가 과연 민주당에서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문제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이게 야당 탄압이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대부분은 부결표를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국민의힘, 정의당, 또 시대전환당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건데 이 숫자가 12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체포동의안은 좀 부결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방패막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구속 사유가 돼 있는 것들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발생한 게 아니고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지 위례신도시 의혹이라든지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성남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의 방탄막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체포동의안 뭐 예를 들어서 찬성을 하고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본인이 무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법망 사법 리스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억울하게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본인 말대로 한 푼 받은 바가 없고 본인이 깨끗하면은 나중에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 이러면 윤석열 정권이 탄압받는 정치인으로서 일약 다시 대선 후보로 등장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 방패막 뒤에서 본인이 숨느냐. 그래서 체포동의안 찬성해야 된다. 이런 민주당 내에 양심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일주일 동안 좀 여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161명이 이제 부결에 표를 던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거하고 비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170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 그리고 120 플러스 마이너스가 찬성.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표차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는 이제 최근에 인사와 관련된 2차례 표결이 국회에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이 이제 101, 반대는 161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이탈이 8명 있었는데 반해서 국민의힘 오히려 14명이나 이탈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제 두 번째 인사와 관련된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는데 그때 당시에 찬성이 179 그리고 반대가 109.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169석인데 오히려 10명이 늘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0%로 6명이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국민의힘의 결집력이 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지금 이제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지만 막상 표결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꼭 찬성표를 던질까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170대 대략 120 이런 정도의 결과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하여튼 뭐 이런저런 그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비명계 중심으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어떻게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다양한 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음터널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처음에 불이 붙었던 트럭의 운전자와 또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이 초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방음터널 한쪽에 멈춰선 폐기물 수거용 트럭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가 막 시작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 뜨거워. 달리던 트럭에 처음 불이 붙은 건 낮 1시 46분쯤.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에는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지만 화면을 눈여겨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황실 직원들은 3분이 지난 1시 49분에서야 현장 순찰 직원의 연락을 받고 사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은 이미 3분을 허비해 놓고도 매뉴얼에 따라 대피 방송을 하는 등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후 2시쯤이 돼서야 안양 방향에 진입 차단 시설을 작동하려 했는데 화재 탓에 전기가 끊겨 목통이 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상황실 근무자들이 초동 조치에 실패하면서 참사를 키운 것으로 보고 직원 3명을 입건한 뒤 상황실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트럭의 운전자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운전자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트럭이 주행 중에 불이 나는 등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정비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다 트럭을 소유한 폐기물 관리업체 대표까지 모두 5명을 입건한 경찰은 터널 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사법 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소유한 주택만 2,700채에 달해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모 씨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실제로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 보증금 120억여 원을 받아서 가로챘다고 봤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는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풀려났습니다. 남 씨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입자들 보증금 혹시 돌려주셨을까요? 변제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 경찰은 이번에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액을 앞서의 절반 정도인 163명, 126억 원으로 줄여서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남 씨의 건물들이 연달아 경매에 붙여진 이후 체결된 계약들은 사기 혐의가 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남 씨 측이 진행했던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은 이미 대부분 경매나 신탁회사로 넘어가 변제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포함해 공인중개사 8명, 중개보조원 25명 등 모두 59명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남 씨 말고 공범들도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다며 구속 수사에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발판으로 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에 남 씨뿐만 아니라 공모자가 모두 구속되어 엄중한 처벌만이 이 재난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남씨 측은 부동산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을 팔고 남씨 사재도 내놓아 빚을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남씨 측이 이전에 맺은 전세 계약도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표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자체 진상 파악에 돌입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가진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 올라온 2학년 개인 성적표라는 이름의 파일. 뒤이어 지난해 11월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른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줄줄이 게시됐습니다. 이름과 성별 등도 고스란히 기재됐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고의 성적표를 모두 봤으니 못마땅하면 잡아가라는 조롱글이 올라왔다가 비공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주관하고 성적 자료를 보관해온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경남과 충남교육청을 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이름 등이 온라인에 퍼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료 유출 관련해서 그 업체와 또 업체에 따도 삭제 요청을 했고 또 남부청 사이버센터에도 무단 탑재된 정보에 좀 즉시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또 요청을 했었거든요. 다만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파일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입장문을 올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사과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학생 27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확인한 가운데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부자가 자료를 빼돌렸거나 외부에서 해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서버 등을 조사해 자료가 유출된 경위와 추가로 빠져나간 자료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유출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또 삶의 터전은 전쟁터로 변하면서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1년 전 푸틴의 이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끔찍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아파트와 쇼핑센터, 극장 등이 차례로 무너져갔습니다. 사상자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두 나라에서 병사 각각 1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민간인 희생자도 4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측 사망자만 12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20,000 civilians and more than 100,000 Ukrainian military officers have been killed so far. 학살도 자행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부차와 이지움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고문 살해에 안매장했습니다. 고향을 등진 난민도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800만 명이 유럽 각국으로 탈출했고 우크라이나 내 유랑민 숫자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Ну, у нас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у всех, что у нас у всех кто-то остался в Украине, и другого варианта не будет. У нас семьи разорваны. 러시아는 최근 국경지대에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을 전진 배치해놓고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한치의 영토도 양보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습니다. Тримати ситуацію на фронті, готуватися до будь-яких ескалаційних кроків ворога – це пріоритет на найближчий час. 이런 가운데 국내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한 1, 2년은 더 계속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피난민들도 기약 없이 타지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물론 또 생계 고민까지 겹치면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피난온 우크라이나인 김잔나 씨. 그간 8살 아들과 고시원에 머물다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지금의 거처를 구했습니다. 타지 생활 넉 달째, 고향과 남편을 향한 그리움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Он из-за того, что военно обязанный, его не выпускают за границы, потому что он должен служить. Я за мужем сильно скучаю, и сын тоже скучает, поскольку не видел его 3 месяца. 빠듯한 생계도 고민입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품고 피란길에 오른 만큼 다른 이들처럼 생계전선에 뛰어들기도 어렵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자선단체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 당장 할 수 있는 건 매일 한국어 수업에 집중하며 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일뿐입니다. Ну, если бы вот это не проблема в финансах, я себя чувствую здесь очень комфортно. 비슷한 시기 고려인 남편과 함께 입국한 우크라이나인 율리아 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인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긴 해도 두 사람 생활비를 대기엔 역부족입니다. Такая проблема у всех беженцев с Украины. То есть у всех, у кого F1, они не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а приехали очень много с детками. Двое деток, один ребенок, и денег не хватает на одной зарплаты мужа на всю семью. 전쟁이 도통 끝날 기미가 없다 보니 고향에서 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Мы когда с последней съемной квартиры переехали к родителям перед отъездом, я хоть спокойно была, что если нас накроют, то мы все вместе, если что, будем.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며 고민은 쌓여가는데 기댈 곳은 민간 자선단체들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지역 주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하나라도 되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끓는 그리움에 생계 걱정까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막막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첫 번째 봄을 맞게 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 발생 2주일째 수색과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강진 피해 11개 주 가운데 피해가 큰 하타이와 카흐라만 마라슈 주에서만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관련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누스 세제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 국장은 이들 2개 지역 건물 40곳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만 4만 1,000명 넘게 희생됐고 시리아의 사망자 약 5,800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4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거리 기준으로 변경하는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개선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이 혜택 축소라는 각계 비판이 잇따르자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국민적 공분을 산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은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는 제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뉴욕 구간의 비즈니스석을 마일리지로 구매하려면 종전보다 3만 마일 가까이 더 필요해집니다. 장거리 노선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방적인 마일리지 혜택 축소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을 확대하고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를 운항하는 추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항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연이어 비판했습니다.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 못할 망정
국민들의 불만을 사는 그런 방법을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는 거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자세로까지 나온다? 저는 자세가 근본에서부터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잇따른 압박에 개편안 시행을 연기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 관련 수렴된 고객들의 의견을 통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율과 적립률을 조정하고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 확대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영국 아카데미상 2개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에서 개최된 제76회 영국 영화 TV예술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헤어질 결심은 외국어 영화상과 감독상을 두고 겨뤘지만 수상작으로 호명되지 못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미국 양대 영화상인 골든글로브와 또 미국 비평가들이 선정하는 영화상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각각 비영어 작품상과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역시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